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지요. 그로부터 1년, 졸지에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들에게는 죽음보다 힘들었던 1년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태원 참사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정민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협의회가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12월 10일에 저희가 유가족 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 유가족 협의회 회장이 아니고 다른 뭐 협의회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대표 체제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1기 운영위원을 이제 종결하고 2기로 넘어가면서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1주기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오늘 위원장님을 모셨는데 그 전에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여쭤볼 때 혹시 대답하기가 너무 괴롭거나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숨진 분이 따님이죠. 네네, 맞습니다. 이주영 네, 씨. 그렇습니다. 당시 작년에 28. 네네. 약혼자와 함께 이태원에 그때 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연락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원래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작년 29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딸아이가 이제 외출 준비를 하고 외출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마침 딸아이 약혼자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에서 만나서 결혼식 준비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상담도 하고. 결혼식 날짜는 잡았습니까? 예, 올해 9월 10일이 결혼식. 올해 9월. 예.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웨딩 드레스도 이제 보고 또 이제 상담도 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한강진역 근처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와서 바로 이제 이태원역이 이제 한정거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위에 가서 이제 그냥 한 바퀴 돌고 소화도 시킬 겸 돌고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 길 갔던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하철 타고 빨리 이제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1번 출구 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던 부분들이 이제 이 참사에 그냥 이제 빠져 나오려고 하던 예. 때였군요. 예. 전화를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이제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아이 엄마한테 그 약혼자가 전화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약혼자가 전화를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서 계속 울면서 이태원으로 와달라고. 뉴스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몰랐습니다. 있는 상태였습니까? 저희는 몰랐습니다. 예,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때 아마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뉴스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으면 보통 뉴스에 뭐 TV 방송하다가 자막이라도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었고 그래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인지를 계속 물어도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빨리 이태원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만 계속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전화를 받고 생각했던 게 무슨
교통사고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태원으로 빨리 와달라고 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용산구청 그 앞쪽에서 이제 차를 내려서 예. 이제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때가 몇 시쯤이었습니까? 그때가 아마도 한 11시 반쯤 11시 정도 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서 올라갔는데 너무나 일상적이고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전혀 느끼지를 못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11시 반이면 현장이 다 수습된 다음이었습니까? 수습이 안 되었죠. 그냥 계속 혼란 속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이태원역 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면서 여전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이제 가게들에서는 음악도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안 돌려 있었어요. 아, 별 크게 별거 일은 아닌가 보다. 없겠구나 하고 네. 이제 올라왔는데, 이태원역을 앞을 딱 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냥 아수라장이었어요. 완전히 이제 폴리스 라인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딱 처음 봐서 느꼈던 부분이 무슨 테러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뭐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엉망이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이제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갔었는데, 우리 아이는 이태원 출구역 옆에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옆 그 빈 상가에 안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통유리 창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없고 이제 우리 아이 약혼자가 우리 아이를 계속 혼자서 거기서 CPR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그때까지도? 예. CPR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경찰들이 막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그때가 밤 11시 반인데 거의 이제 12시쯤 됐었죠. 이제 12시쯤 됐고 그 사고가 난 게 밤 10시쯤 아닙니까? 10시 한 반쯤. 10시 반쯤이면 그때 CPR을 하고 있을 시간은 아닌데. 아니죠. 아닌데 이제 이 아이는 그냥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이미 사망이 된 상태인데 못 떠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CPR을 하면서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아니 119가 없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저도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게, 사실은 이 복잡한 총체적인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경찰과 소방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의 문제가 결국 드러나는 아니 건데. CPR은 일단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 전에 하는 네. 단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참사가 난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CPR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갔을 때 119 차들도 와 있었지만 도로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어요. 119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람들을 119에 실어서 빨리 병원으로 구송을 해가지고 신속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냥 길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본 바에는 그 애플워치나 이런 데에 이미 맥박이 뛰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고, 전혀 긴급하게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아이들의 희생을 그냥 방치가 되어진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고 있는 시계에 이제 그 표시가 되는 거, 거기에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결국은 희생된 분들도 많이 네. 있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긴급하게 구조를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의아해했는데, 가까운 병원들이 있는데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병원을 보내고 또 분산해서 배치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응급상황에 사실 구조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이 부족해서 다른 데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사망이 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이송하면서
체육관에 다 이제 결집을 시키고 또 거기서 가까운 병원에 결집을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체육관으로 이제 쫓아내려가서 거기서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 체육관에 많은 구급차들이 이제 희생자를 태우고 와서 그 안으로 다 이제 그 안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어요. 그 체육관에서 그 이제 그 희생자들의 이제 가족들을 신원조회를 해서 찾아내어서 거기서 다 이제 인계를 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이제 새벽이 해가 뜰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계속 가서 우리가 지금 신원 확인을 해줄 테니 빨리 저기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이야기가 그 실종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를 하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그냥 확인을 하고 아이를 데려가면 되는데 왜 실종 신고를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규칙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배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실종 신고하고 다시 집에 가서 기다리고 대기를 했었거든요. 아이가 거기 있는데 집에 가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정말 너무 경황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데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안 상황인데. 되죠. 그런데 다시 오라고 하는 곳이 그 체육관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고지와 관계없는 뭐 어정부 뭐 병원에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니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너무 넘쳐서 분산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보낸 게 아니고 전부 다 외곽으로 다 분산시켜서 혹시 지금 1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시한 사람, 그렇게 지시한 이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왜 멀리 보내냐고요. 근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답변을 해주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이렇게 큰 참사가 발생이 되고 나면 유가족들이 무엇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참사에 대한 브리핑을 해줘야 당연하죠. 예. 근데 그런 게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가 너무 화가 나고, 그런 알고 싶은 부모로서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물어봤을 때도 답변도 해주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1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제가 참 좀 분노가 치밀어서 인터뷰를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요. 저부터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혹시 그 뒤로 심리 치료는 좀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심리 치료도 사실 우리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이제 심리 치료 지원센터를 열어서 심리 치료를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큰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 심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해서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고,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다친 것처럼 눈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뭐 치유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트라우마가 왔다가 없어졌다가 왔다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면 예, 그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버리고. 아니 심리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예. 전화로 해요? 예, 초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심리 치료입니까? 네. 그래서 너무 상담사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들 심리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왜 이제 안 받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분들하고는 같이 이제 이렇게 심리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심리 상담하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 가족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그러면 1년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그 사랑하는 딸을 잃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걸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정부의 대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초기에 이런 큰 참사를 겪고 순식간에 그냥 내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감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다 일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상이 있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그 일상들이 다 멈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 그렇게 충분히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뭐 우리한테 이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정부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십사.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외면을 해버리고 아예 우리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외면을 하고 이런 큰 참사를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참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잉된 충성 경쟁을 하느라고 모든 것들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대처를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해마다 해오던 그 할로윈 축제의 이태원에 항상 인파 관리를 해왔고 항상 그렇게 대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부 용산 대통령실에 집중을 하고 대통령실 사저에 대통령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도 경비병력을 거기 보내가지고 그걸 관리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총체적인 부재가 결국은 이런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 헬로윈 축제 기간에 비해서 작년에 참사 당일 축제 기간에 병력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전에는 인파 관리를 하기 위한 경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통행 자체도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33명인가의 병력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인파 관리를 위한 병력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다 다른 직무를 가지고 다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서도 마약 단속을 위한 마약 수사 병력만 무려 50명이나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복 경찰이죠.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들이 다 자기 직무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인파가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인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헬로윈 축제 기간에 인파 관리를 했는데 작년 참사 때는 관리를 못한 이유가 용산에 대통령실이 들어오고 거기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병력이 분산되고 그쪽으로 집중되고 또 사저에도 배치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용산구청 같은 경우도 용산구청장이 그 용산구청 직원들을 그쪽에 행사에 투입을 시켜서 거기 이제 인파 관리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통령 비방 전단지라든지 이거를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을 그쪽에다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어떻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한 것들을 모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직무는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무전으로 비명 소리도 송출되고 그랬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출동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걸 봤는데 그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이제 MBC 보도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제 수사 기록을 MBC에서 이제 입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상황에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바로 병력을 투입을 했었으면 15분 만에 병력을 투입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거의 11시 30분경에 그렇게 긴급하게 이야기가 됐었고 전화가 됐었고 하는 그 긴급한 상황들이 다 인지가 충분히 되었을 수 있고 또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급한 게 그걸 갖다가 빨리 병력을 투입을 시켰다면 10시 45분쯤에는 병력이 도착해서 그랬으면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1은 살았을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주년을 맞아서 시민 추모대회를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10월 29일 일요일 참사 당일인데요. 그날 오후 5시에 서울 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립니다. 이 시민 추모대회의 추진위원으로 누구나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죠. 그쪽에 10,000원 이상을 납부하면 추진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 자정까지 추모대회 추진위원 모집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도 한라사님, 아버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후원 계좌를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요. 계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여기 추진위원으로 가입하면 그게 후원 계좌가 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사님 참고하시고요. 자작나무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가슴을 치며 분통을 달래봅니다. 이은주님 1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사셨을 유가족이 나와 계십니다. 도움과 힘이 되드리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거나 모욕이 될 만한 말들은 제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알바라도 가슴은 있지 않나요? 제가 인터뷰하느라고 댓글을 제대로 못 봤는데 또 이런 글을 쓰는 자들도 있는가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사나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유족들 향해서도 막 그렇게 뭐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본질은 이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본질은 일단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 이 참사에 대한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데 그런 정부에 대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아마 듣기 싫고 불편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본질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참사의 모든 원인이 그곳에 간 희생자들의 잘못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저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놀러 가서 그렇게 된 것을 왜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본질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 1년이 됐는데요. 이제 시민 추모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책임져야 될 사람
장관도 책임을 안 지고 경찰청장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구청장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일 보고 있고 경찰서장도 다시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일주기 추모대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이 참사에 대해서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고 대통령에서 취임하면서 선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이라도 한마디 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참사의 일주기를 맞으면서 참사 때 분향소를 처리해놓고 국화꽃 앞에 애도를 했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애도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분향소가 몇 군데 있었죠. 이상하게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분향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유족들은 안 만났습니까? 네, 전혀 만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분향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조차도 유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의대로 그냥 분향소를 차려놓고 국가꽃만 잔뜩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위한 애도를 한 건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족을 안 만납니까? 그게 아직도 저희는 참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유족을 만나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질 사람들 다 따지겠다. 이러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버님한테 들어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보라색 옷을 요즘에 입으시던데 계속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희가 보라색은 상징적으로 가장 이제 저희가 강전하게 원하는 것들이 안전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안전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보라색은 안전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라색을 계속 입고 이 안전에 대한 기억들을 국민들께 해드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거 보고 보라색을 입으셨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보랏빛 셔츠를 입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입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좀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큰 아픔과 슬픔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두 번 다시 이런 큰 상처를 국민들한테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대책을 국민들 앞에 내어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향후에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한테 크나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을 조속히 같이 머리 맞대서 통과시켜서 진상규명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진상규명이 되어져야만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정부와 여당 쪽에 꼭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정민 위원장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저와 우리 정치본색 애청자님들 모두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로즈마리님, 작지만 후원했습니다. 꿋꿋하게 버텨서 진실을 밝혀주셔야죠. 추억의 메텔님 동참했습니다. 네오메오님, 추진위원회 가입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오늘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추진위원회 가입했다고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추모대회도 잘 마치시고 12구 이태원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우리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족들과 수많은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고 진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본색과 함께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시죠.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